지금부터 2017 국가치매관리 워크숍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부는 우수 치매 파트너 및 우수 치매 극복 선도단체 시상식 그리고 뒤이어 서비스 KS 인증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치매 파트너 수상자들께서는 지금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배려하는 치매 파트너는 현재 전국적으로 47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치매 극복 활동에 앞장서 주신 치매 파트너들 중 시도별로 추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 자리에 계신 5분의 치매 파트너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은 중앙치매센터 김기훈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수 치매 파트너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이건일. 귀하는 치매 파트너로서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소중한 자원과 재능을 기꺼이 나누어 주시어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도. 큰 박수로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김경희.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상 박정옥.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김옥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윤종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상을 하신 수상자분들 가족분들께서는 함께 축하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꽃다발을 가지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꽃다발 가지고 올라갈 때 다 같이 한번 격려해 주시는 아낌없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을 바로 지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을 맡아주신 김기훈 센터장님과 5분의 수상자들께서는 단상 가운데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비가 같이 축하하려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다 같이 한번 환호해 볼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이 끝난 우수 치매 파트너들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리 이건일님은 치매 환자 가족이면서 부산 지역 치매 파트너의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졸업 후 꿈이 간호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 중이신데요. 간호사가 되어서도 치매 파트너로서의 활동을 계속하시겠다고 그런 포부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제 개인 부문에 이어서 우수 치매 극복 선도단체 시상이 있겠습니다. 단체 선도단체 부분 수상자들께서는 지금 모두 다 같이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열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에는 학교, 기업, 기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00개가 넘는 치매 극복 선도단체가 지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김기훈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수 치매 극복 선도단체 최우수상 시상입니다. 우수 치매 극복 선도단체 최우수상 서울 성북구 기억지킴이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 귀 단체는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서 치매 예방과 극복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치매 극복 선도단체 아름드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치매 극복 선도단체 실버 어벤져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치매 극복 선도단체 IJOT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치매 극복 선도단체 파스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수상자들의 가족분, 친지분들께서는 축하하러 준비하신 꽃다발 들고 지금 단상으로 같이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박수로 축하드릴까요? 선도단체 분들도 지금 기념 촬영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수상자들께서는 단상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담비가 좀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됐나 봅니다. 담비가 좀 상당히 경직되어 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이 끝난 우수 치매 파트너들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기뻐할 자리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국가 인증인 서비스 KS 인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여식을 지금 이 시간에 가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잠시 서비스 KS 인증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 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산업장에 KS 마크를 부여하는 국가 법정 인증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콜센터나 노인 요양시설 서비스 등 10개 분야에서 모두 104개의 서비스 사업장이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인증을 받는 기관은 저희 중앙치매센터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여식 진행을 위해 박형수 KS 인증지원센터장님과 중앙치매센터 센터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은 서비스 케이스 인증은 중앙치매센터에서 환자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365, 24시간 운영되는 치매 상담 콜센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인증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여식 진행을 위해서 한국표준협회장을 대신하여서 박형수 KS 인증지원센터장님께서 인증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과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함으로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정합니다. 한국표준협회장 백수현.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승인 취득 과정을 말씀드리면 중앙치매센터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고객 응대 서비스 불만 처리 등의 관리 체계 및 수행 정도를 평가받았고 11월 1일 KS 인증위원회에 최종 승인을 받아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KS 인증을 준비하고 심사받으신 중앙치매센터 모든 가족, 특히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깊은 노고와 축하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시상식과 수여식을 다 마치고요. 지금 이제 단상이 좀 정리되는 대로 심포지엄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이 정리되는 동안 심포지엄 2가 어떻게 진행될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 2는 치매 안심 요양병원 성공을 위한 치매 전문 병동 운영 전략에 대해서 논할 예정이고요. 세 분의 주제 발표 및 패널 토의가 진행됩니다.
패널 토의는 한 30분가량 진행되며 패널의 토론자로 또 치매 환자 가족이신 유현주님과 울산광역치매센터의 최수원 센터장님께서도 함께 또 자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좀 종을 쳐서 오후에 일정을 조금 더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심포지움 1과 동일하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앞서 미리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에서 링크된 모바일 홈페이지 실시간 질문방을 이용해서 아무 때고 질문이 생각나실 때마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정리해서 토론되는 시간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한 시간보다 지금 약간 시상 시간이 좀 짧게 끝나서요. 네, 저희가 지금 발제자분들은 다 자리하셨죠? 네, 그럼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 발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는 서울광역치매센터 이동영 센터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센터장님께서는 서울의대에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매 및 기억감퇴 클리닉 책임 교수이십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치매 예측 기술 국책연구단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장시간 프로그램 참여하시느라고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2부 지금 심포지움 2를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앞서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심포지움 2는 오전에 주로 안심센터에 초점을 맞춰섰다면 이 심포지움에서는 국가 책임제의 중요한 또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치매 안심 요양병원에 대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안심 요양병원 성공을 위한 치매 전문 병동 운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는 김빛나 중앙치매센터 연구원께서 해외 치매 전문 병동 운영 사례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빛나 연구원께서는 현재 중앙치매센터 연구개발부 개발검정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분당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원 또 이전에 국립암센터 암관리연구과 연구원을 지내셨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연구원 김빛나입니다. 저는 오늘 해외 치매 전문 병동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의료 지원 측면에서 치매 전문 병동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 전문 병동이 왜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해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전문 병동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전문 병동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가족 조우자의 돌봄 부담 가중을 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 증상은 가족 조우자의 심리적인 부담과 육체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 가중은 결국 치매 환자와 가족 조우자의 삶의 질을 저하게 되고 치매 환자의 안전사고와 가족 조우자의 질병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 미비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관의 치매 대응 미비 요소로 6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비 요소들은 치매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치매 환자의 BPSD 증상의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비공식 조우자와 공식 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조우자의 약 92%가 치매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을 했고 또 조우자의 90%가 치매 환자가 병원 입원 중에 혼란을 느낀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만이 병원 인력들이 치매 환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전문 병동의 제도적 미비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미비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이 6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치매 환자가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가족 조우자는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됨으로써 결국 안전과 인권, 존엄성 위협까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치매 전문 병동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틀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선정 국가를 G7 국가 중에 국가 치매 관리 전략을 마련해서 그것을 근거로 치매 전문 병동을 구축하여 추진 중인 국가로 프랑스와 일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 보시는 것과 같은 비교 틀을 마련하였고 크게 설치, 운영, 퇴원 관리, 재정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서 비교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치매 전문 병동의 명칭을 먼저 짚고 가면 프랑스는 UCC로 인지행동 병동이라고 통칭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 병동과 치매 요양 병동으로 입원 대상에 따라 구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 병동 역시 간호사 수와 입원 기간에 따라서 치매 치료 병동 1과 2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치 근거 및 제도 부분입니다. 먼저 프랑스와 일본의 공통점은 국가 치매관리 계획 안에 치매 전문 병동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였고 각각의 기준안을 마련을 하여 병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의료법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면서 인력과 진료나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하였고 그리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양병원은 산발적인 기준에 의해서 병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인력 구성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프랑스와 일본의 공통점은 신경과 의사나 정신과 의사가 필수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내에 전문 8개 과 안에 신경과와 정신과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의료진이 필수 인력으로 배치되어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의료 인력 구성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사, 재활 전문가, 준의료 전문가 등이 필수 비의료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은 필수 인력이 아니라 필요 인력으로 규정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배치 공간 부분입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병상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본 공간으로 공동 거실과 배 공간, 프로그램실을 마련하여 치매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병상수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 면적을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치료적 환경 부분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치료적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색감과 재질, 마감, 소음, 조명, 안전장치 등에 대해서 UCC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병원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요양병원의 대부분의 입원 환자분들이 노인 환자다 보니 재질이나 안전장치 부분에 그 기준을 마련을 하였지만 치매 환자의 치료적인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마련이 없었던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 대상 및 기준과 기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프랑스와 일본 모두 입원 대상으로 BPSD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단기 집중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준 또한 4주를 최대 재원 기간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치매 요양 병동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 입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있고, 다음은 환자 평가 부분입니다. 프랑스와 일본 같은 경우에 환자 평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와 일본 모두 의사에 따라서, 의료진에 따라서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정신행동 증상 그리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필수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MMSE나 ADL은 평가를 실행하고 있지만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치매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 치료 부분입니다. 비약물 치료는 치매 환자의 장기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에는 그 관련 치매 전문 병동 관련 기준에 의해서 비약물 치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여부는 의사의 권한에 따라서 앞서 보셨던 그런 평가들을 진행 후에 그 기능에 따라 적절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약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고 병원별로 산발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 치료 부분입니다. 프랑스와 일본 모두 약물 치료에 대한 지침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약물 치료가 두 번째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 응급 상황이나 간헐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병원의 경우에 의해서 치매 대응팀 D2ST 팀을 치료에 개입을 시켜서 약물 사용에 대한 조언을 통해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인증조사 기준에 따라서 투약 규정 여부 기준이 마련되어는 있지만 치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퇴원관리 부분입니다. 치매 전문 병동에 입원한 치매 환자는 치매 입원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퇴원에 대한 지침이 UCC 지침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그 프랑스의 특성상 전문 이동팀이 직접 치매 UCC 병동에 찾아와서 치매 환자의 증상에 대해 평가를 하고 어느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집인지 시설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퇴원 지원 계획이 기준 안에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케어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가정 방문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치매 환자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퇴원 계획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이 퇴원 계획의 그냥 여부 정도만 되어 있고 어떤 과정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수가 부분입니다. 치매 전문 병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일본 경우가 가장 좋은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부터 진단, 치료, 퇴원까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가를 마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2016년에는 치매 예방 수가를 마련하여 치매 예방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국내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진료 간호 수가, 환자 안전 관리료 수가, 운동 치료 수가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치매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인력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병원 차원에서의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일본이 모두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에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UCC 관련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UCC 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제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원 기간이나 퇴원 관리 평가 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이런 걸로 인한 UCC 간의 좀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 병동과 치매 요양 병동 간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치료 병동에 61일 이상 입원한 산정 횟수를 보면 90%가 넘을 정도로 치매 요양 병동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환자 평가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병원과 의사에 대해 다르게 치료가 제공된다는 점에 제한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해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착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 7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치매 전문 병동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와 일본과 같이 치매 전문 병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아니면 설치 근거법이라던가 운영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전문 병동에 필수적으로 의료와 비의료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의 필수 배치라든지 아니면 작업치료사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비의료 인력이 필요 요소가 아닌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 전문 병동 내 치매 환자 맞춤형 환경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에서 치매 치료적인 환경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치매 전문 병동이 마련된다면 치매 환자가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표준화된 치매 환자 평가 도구와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비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 현재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과 비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치매 전문 병동의 치매 환자를 위한 비약물 및 약물 치료 지침 마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비약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도 치매 환자의 증상이나 약물 관리 지침이 개발되어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치매 전문 병동의 체계적인 퇴원 계획 및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특별히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매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이 이동 진료팀을 마련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있었던 병원에서의 의료진들이 나가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방안 정도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안심요양병원의 운영 수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문 인력이라던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 그리고 일본과 같이 전 주기를 포괄하는 치매 관련 수가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런 고찰을 통해서 한국의 보건복지 체계에 맞는 적절한 전략들이 잘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임단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해외 사례를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 안심 치매 전문 병동 운영에 대해서 사례를 잘 요약해 주시고 또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준비하는 이 시점에 시사하는 바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요양병원의 치매 관리 현황 및 한계에 대해서 박형준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형준 선생님은 현재 국립요양병원협회 총무이사시고 장성 국립노인전문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해주고 계십니다. 실제 국내 요양병원의 어떤 치매와 관련된 현황과 어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 올립니다. 그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는 현재 그 전남 장성군에 있는 공립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저희 공립요양병원이 전국에 한 78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협회에서 총무이사 겸 또 대한요양병원 협의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전에 말씀 주셨던 강사분과 또 다음에 발제해 주실 제 교수님과 내용상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익히 아시겠지만 이제 제 주제도 그렇고 국내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현황과 그에 따른 어떤 한계라든지 제한점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그 책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랑 조금 상이할 겁니다. 이 점은 미리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그 정의를 보시면 우리나라 의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성 질환자, 그리고 만성 질환자, 그리고 세 번째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정신질환은 제외한다. 단 치매는 이제 노인성 치매 환자는 입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해석하자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치매라는 디멘시아라는 질환은 ICD-10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상 요양병원에서는 정신과적 진단인 분류 체계인 치매 환자는 별도로 산정을 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의 수가 체계는 그 럭3라는 자원 분류 체계에 기반한 일당 포괄 정액 수가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크게 대분류군 7개와 중분류군 15개와 그리고 나서 ADL 일상생활 훈련 능력에 따라서 환자 분류를 나눠서 이에 따른 행위별 정액 수가를 책정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분류군을 살펴보시면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그리고 의료 경도, 신체기능 저하군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ADL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다시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당 정액 수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위별 수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6일이나 입원한 지 6일이나 퇴원하신 환자라든지 전문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치매에 들어가는 치매 약제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해서 별도 행위별 수가로 하고 있으며 맨 밑에 보시면 CT나 MRI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정액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로 일단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아마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요양병원이라는 데는 입원하는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60세 또는 55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의 준종합병원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치매 환자를 다루고 있지만 치매라는 개념보다 내과적 질환, 외과적 질환, 비뇨기과적 질환, 신경과적 질환 등 모든 질환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2주의 병원 또 치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진료 의사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도 다양한 진료과가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7번째 보시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납병동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상. 그리고 나서 또 요구하는 것은 완화치료, 호스피스, 재활치료 등 역할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진도 많이 보셨던 자료일 겁니다. 요양병원이 연도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렸고, 이건 2008년도부터 심사평가원에서 집계했던 환자 분류체계 7가지 분류체계에 대한 변화 양상입니다. 저희가 다루게 될 치매 환자라는 분들은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한 그 인지장애군이 대부분의 치매 환자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군 중에서도 문제행동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보셨던 문제행동군이라고 따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2013년도 자료까지만 구했는데요. 2013년도 자료를 보시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 약 31.5%가 MMSE 기준으로 따졌을 때 치매 중증도 이상인 인지장애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요양병원의 약 6.7%의 환자분들이
문제행동을 지니신 문제행동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것도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요양병원 환경에서의 저희가 치매 환자를 돌봤을 때 어떤 한계점과 제한점을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수가는 급성기 기준의 수가를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일당 정액의 수가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물론 수가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럭3에 기반한 자원 소모량의 기준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자원 소모량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치매라는 질환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플러스 치료사와 돌봄 인력 등까지. 하지만 저희 이 럭3에 기반한 수가 체계에서는 치매 환자에 대한 평가가 좀 낮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이 DRG 수가가 급성기 수가 약 70%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자원 투입을 많이 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만 생각했을 때는 자원 소모량이 최소인 환자군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원 소모량이 높은 환자분이 오시더라도 자원 소모량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일단 안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진단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치매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MMSE, 신경심리검사, CT, MRI, 혈액검진 이런 3단계 과정을 국가치매검진 사업에서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수가 체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T, MRI는 일단 정액에서 제외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법적으로 요양병원은 CT, MRI를 구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치매 환자분이 오실 때는 외부 병원에서 영상 촬영, CT나 MRI를 촬영을 하셔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국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 한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치매 환자분들이 영상 촬영 검사를 다 미리 사전에 득하시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치매 약을 드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치매나 CT나 MRI 촬영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국가 저희 급여에서도 어느 정도 제외는 되어 있습니다만 환자 입장에서도 이 비용 때문에 이 촬영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국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받아서 입원하셔서 치매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어떠한 증상 변화가 생기셨을 때는 CT나 MRI에 대한 팔로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본인 부담의 형태로 CT, MRI를 촬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발제하셨던 분께서도 말씀을 좀 주셨던 내용입니다. 일단 어떤 질환이든 저희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적 요법과 비약물적 요법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치매라는 질환은 아까 수가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제비는 국가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약물적 치료 요법들, 특히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요양병원에서는 비약물적 치료, 즉 재활치료 분야에서 많은 보셨던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요법, 일상생활 훈련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상 저희가 수가구조상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대부분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입니다.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최소 50명부터 최대 250명, 400명까지의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구조에서 치매 환자분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또 앞에서 발제하셨던 분께서 일본의 제도를 말씀 주셨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약물 치료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대신에 일본 같은 경우는 비약물적 치료, 즉 재활치료 분야에서도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치매 환자의 재활치료 문제에 있어서도 한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재활치료 산정 기준을 보시면 심사평가원에서
저희 요양병원들이 재활치료라는 걸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수가를 청구했을 때 이걸 인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 호전의 기미가 보여야지만 그 수가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재활치료 항목 중에 ADL 트레이닝 일상생활 동작 훈련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일상생활 훈련 치료는 옷 입기, 전화하기, 식사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치료사가 1대1로 환자를 트레이닝시키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특히 치매 환자분들, 뇌기능의 저하로 해서 나타나는 일상생활 장애를 극복시켜 줄 수 있는 꼭 필수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재활치료 분야가 심평원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츠하이머 상병이라는 것은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장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운동이나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의하면 이 전 첫 번째 기준에서 보셨던 호전에 대한 평가 결과 또는 기능 회복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치료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치매 환자분들에게는 어떠한 재활치료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인지행동치료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가 진행하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요법, 작업요법 등 이런 것들만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 평가표상의 어떠한 문제 애로사항 제한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지장애군과 문제행동군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의 환자 분류체계상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문제행동군은 망상이나 환각, 초조, 공격적 행동, 탈업죄 이런 것들이 2일 이상 나타나서 약제를 복용 중이나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행동군으로 저희가 지정을 되면서 수가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관리해 주시는 분 또는 보호해 주시는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인력들의 자원 투입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환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군들은 요양병원도 힘들고 요양원도 솔직히 힘듭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의료적 접근,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자원 투입, 즉 수가 자체가 굉장히 최소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분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그 수치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문제행동군의 비율 대략 4% 정도밖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증상 중에 한두 가지의 문제행동군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환자분들은 대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행동군의 범위도 앞에 언급했던 7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나왔던 수면장애라든지 야간에 잠을 못 주무시고 특히 이상행동을 하시는 분들 또 반복적인 이상행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제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도 기능상의 문제로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간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자료는 2014년도에 권순만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자료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을 동시에 평가를 하신 겁니다. 동일한 잣대로 해보셨더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 중에 약 55.7%는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고 요양시설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약 28.6%는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크로스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시면 이 55.7%라는 것은 의료 최고도와 의료 고도 그리고 의료 중도만의 수치만을 산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보셨던 문제행동군들 또는 인지장애군들에 대한 수치를 요양시설로 트랜스퍼 시켜야 된다는 의미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시설에서 과연 문제행동군의 환자를 적절한 약물, 비약물 치료적 개입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실은 저희 병원에서도 요양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요양시설에서도 문제행동군의 환자를 제대로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 저희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오면 문제행동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서 약물적 치료 또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치료적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2주 정도가 되면 증상이 완화가 돼서 다시 요양시설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그런 진료 체계가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언급했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의 정확한 기능 분화가 필요하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것도 결국에는 요양병원의 수가 구조상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아까도 전번 발제하셨던 강사분께서도 말씀하셨던 프랑스나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필수적으로 상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어떤 특정 과가 있어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선생님이 꼭 계셔 주시는 게 환자의 진료라든지 예우 또는 중재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권장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게 수가책에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시겠지만 치매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언급하셨던 것처럼 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간호인력,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에게 비약물적 프로그램을 진행할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DRG라는 수가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자원 투입 문제에 있어서 병원 입장에서는 최소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인력들을 구하고자 하겠지만 현재 전국에 요양병원이 1,410여 개가 있습니다. 1,410여 개 중에 과연 몇 퍼센트의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선생님이 계시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선생님이 동시에 계시는 병원은 전국에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투입을 하고 싶어도 배출되는 인력분들이 굉장히 적으십니다. 물론 아까 언급했던 치매 전문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듭니다. 물론 작업치료사도 고령치나 작업치료사가 다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출 인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2017년도 1, 4분기 때 이제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이 어느 병원에 몇 분 정도가 계시는가를 산출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정신건강의학과 같으신 경우에는 약 요양병원에 540여 분 정도, 신경과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약 250분 정도의 선생님들이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요양병원 개수가 약 1,410개라고 생각하시면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는 약 3분의 1 정도, 신경과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약 6분의 1 정도, 한 15% 정도의 선생님들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치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과 선생님들이 요양병원에 계신 수치도 살펴보시면 요양병원에는 가장 많이 계시는 선생님이 아마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신 걸로 1043분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요양병원에서 진료 중이시고, 그리고 내과, 외과 이런 순으로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느꼈던 거고 좀 창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비임상적으로 치매 환자분들의 그런 진행 사항을 설명드릴 때 치매 초록입니다, 초기입니다, 중기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임상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런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받고 계실까? 통상적으로 보시면 치매병동 한 층에 치매 초기, 중기, 말기 환자분들이 다 한 층에 계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물론 그 치매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약물 투여를 각각의 용량에 맞게 투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비약물적 접근, 프로그램적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집단 프로그램의 형태로 현재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단계에 계신 치매 환자분들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문제 행동이 심하신 분들 또는 치매 고도인 분들은 프로그램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심한 말로 하자면 치매 고도인 분들, 문제 행동군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어떠한 재활 치료적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말씀드리기도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려면 치매 환자 개개인에 맞는
개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까지 바뀌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치매 질환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요양병원에서는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인 구조적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잘못 해석을 하자면 수가 체계까지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환자를 진료나 돌보기 위해서는 의료적 접근, 비의료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병원에 보시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각각의 전문 면허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동시에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를 일회성 또는 환자 평가표상의 평가 기간에만 평가가 이루어지지 환자 증상 변화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접근 체계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또 여기에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의 어떠한 행동 변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병 인력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환자도 많이 보셔야 되고 또 처방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질환이 생겼다 보고가 올라올 때 즉시 개입되실 수는 있습니다만 24시간 붙어 계시지 못합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치매 환자분들과 가장 오래 생활을 같이 하시고 이 환자들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들은 간병 인력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간병 인력들이 이거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의료진께 노티가 되느냐, 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가 어떠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노티가 되느냐, 그건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간병 인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개입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외주 위탁이나 용역의 형태로 띄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환자 개개인당 치료진과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이 재활 프로그램진들이 팀별로 접근할 수 있는 팀 어프로칭 체계를 갖춰서 환자 개개인에 맞게 평가와 환자 개개인에 맞는 평가 결과에 따른 중재,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가제도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난점이 있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문제행동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생기는 문제행동분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내과나 신경과적 질환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치매에서 동반되는 각종 문제 행동들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과 평가, 재활, 간호적 개입, 그리고 사회복지적 접근, 지역사회 태원시의 자원 연계, 그리고 나서 돌봄이라는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접근이 되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접근들은 환자의 개개인과 개개인의 진행 단계와 성향, 그리고 사회사업적 평가에 맞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 있어서부터 의사 선생님과 임상심리사 그리고 각종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문 재활 치료 영역까지 개입이 되어야 되고요. 사회복지적 접근과 전달 체계 상에서도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상생활 동작 ADA 훈련 트레이닝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 수가 구조상 보면 예로 들었었는데요. 작업이나 오락요법 같으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만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 치료 ADL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재활학과 선생님만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처방에 따라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양병원에서는 이게 DRG이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떠한 수가적 보상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최소 투입으로 최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 인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 행동군이 발생했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발생했었을 때 그 기간이라든지 또는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제를 요양병원에 시행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현재 수가제도에 어느 정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이 요양병원이 DRG 일단 포강 수가는 2005년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벌써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요양병원 입원하셨던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군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질환도 갈수록 발병률이나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양병원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만 저희 요양병원 일당 정액제 또는 포괄수가제 제도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요양병원은 굉장히 많은 것을 환자분들한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수가제도가 너무 낮아서 자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요양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병원에 오시는 치매 환자분들이 왜 오시는지,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 어떤 걸 기대하고 오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아뱀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왔던. 저는 이게 꼭 저희 요양병원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사회적으로도 요양병원에 대한 불신이나 문제점들은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이걸 벗겨봤었을 때 이 보아뱀 안에는 굉장히 큰 코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끌고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게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적 만족이나 어떠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 상태까지 갔었을 때는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저희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이나 사전적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야말로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주장하시는 국가 치매 책임제와 발붙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치매 환자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 주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가 깊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영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계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맞춤 의료, 정밀의학 이런 부분인데 치매에 관해서도 환자의 그 상태 또 치매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학제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그게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이준영 교수님이시고요. 이준영 교수님께서 치매 전문병동의 비전, 미션 그리고 확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준영 교수님은 현재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에 교수로 계시고 보람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치매 전문 병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 어떤 것을 목표로 타겟팅해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매 전문 병동이 잘 정착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공립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치매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었고요. 1996년부터 공립요양병원 확충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현재 공립병원이 71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행동 조절이 불가능한 행동 및 심리 증상의 응급 대응, 또 재활, 치매 환자 및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 치매 환자가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치료할 때, 더불어서 그 지방에서는 치매지원센터가 전에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치매 거점병원 역할까지 다 하도록 원래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활성화가 많이 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립요양병원에서도 목표가 처음부터 의료법이나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정의가 돼 있는데 치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이 있고 치매 전문 병동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입원 시에 치매 환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치매 환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 라는 규정이 들어있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신경과 및 정신과 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서 행동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인지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나 지원책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2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립요양병원에서 2015년에 조사를 했었을 때 치매 전문 병동을 운영하는 데가 10군데밖에 없었고요. 그 중에서 치매 환자 비율 3분의 2 이상인 것도 한 39% 정도에 불과했고 보건소 연계 프로그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정말 그 전에 보면 2015년에 보면 가뭄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동 문제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돌봐줘야 되는지 많이 전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매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워낙 통틀어서 6명밖에 안 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경과 의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게 있는 걸로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많은 수가 없었던 거고요. 제일 많은 의사 수가 저희가 그때 조사했을 때 한 의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었고 병상당 간호사 수도 넉넉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만약 그 병원이 있다면 3군데 정도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2015년까지 그 국립요양병원의 실태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2013년부터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고 또 올해 들어와서 치매안심요양병원 또 치매안심요양병동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쪽 부분을 많이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마 목표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2015년 당시만 하면 2025년까지 국립요양병원을 79개 정도를 확충을 하고 이 병원 모두를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아마 이게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립요양병원의 병상수가 12,000병상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한 25만에서 30만 병상 정도가 요양병원 수라고 생각하는데 국립요양병원이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한 12,000병상 정도 되고 그중에 10,000병상 정도를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치매 안심 요양 병동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반인들이나 치매 가족들이나 아니면 치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현재 이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한번 서베이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거점 병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또 치매 거점 병원에 요구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위주로 저희가 면담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얘기를 저희가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이 속에서 하고 절반인 분들은 못 따라가요. 행동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들은 프로그램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안 보고 싶어 하고 그분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데이케어 센터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케어 센터가 생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임에 틀림없으나 행동 문제가 심한 환자분들은 그분들을 본다고 해서 전혀 뭐 경제적이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얌전한 치매 환자들을 보기를 원해서 행동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오히려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국공립병원에 국공립병원에서 일했던 직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국공립병원을 치매 환자 거점 병원으로 만들다는 게 목표인데 결국은 그 부분을 하려면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과 의사가 없습니다. 7곳밖에 없어요. 또 신경과 의사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행동 증상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는 정말로 이분은 그 센터장을 했던 분인데 요양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어르신의 등급이 잘 나오느냐 하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그 정액수가사에서 하루에 500원인가 뭐 그렇게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을 더 받으면서 행동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분이 없습니다. 누워있는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본인이 식사할 때 식사하시고 돌아다닐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은 제일 힘들어요.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병원이나 요양원에는 돈이 더 많이 남아요. 저희는 그래도 이분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1:1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정말 병원에는 마이너스가 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얘기는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전문화된 인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수가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치매 안심 요양병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 요양병원에 비전을 가신다면 중등도 수준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행동심리 증상을 조절하고 최대한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치매 안심 요양병원이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걸리게 되면 그 처음에 진단 전에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 조기 발견 역할을 하게 되고 초기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심센터나 데이케어 센터에서 인지 자극이나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약물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근데 치매 중기가 되면 기억력의 문제보다는 망상이나 환각 또 배회 같은 여러 가지 행동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조절하는 게 아주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겟팅한 그런 병원을 만드는 게 현재 치매 안심 요양 병원의 목표가 되고요. 그래서 치매 전문 병동이 들어온다면 환자의 행동 심리 증상을 조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치매 환자가 종합병원에 가게 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이 기존 연구에 의하면 보통 환자가 10일 입원한다면 똑같은 수술을 받더라도 30일을 입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병원의 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줄일 수 있다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가족은 행동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로 말미암아 미안해하고 고통받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갔을 때 집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사망률이 더 늘어나는 걸 보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이런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치매 전문 인력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화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행동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입소하지 않고 잠깐만 단기 입소를 통해서 행동 문제를 조절해서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치매 관리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치매 치료 비용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 전략입니다. 사실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쪽으로 상당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기존에 있는 국립 요양병원들을 거의 치매 전문 병원으로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다르게 많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활성화가 되면서 조금 더 가족들의 만족도나 환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치매 전문 병원은 치매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갈등들을 없앨 수가 있고요. 그 기간이 너무 늘어지게 된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개월 이내로 입원 기간이 한정이 돼야 되고, 그 환경이 치매 환자가 행동 문제가 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안전한 환경이 구축이 되고 치매 환자들이 거닐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배회 공간 그리고 병실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때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님하고 의논했을 땐 적어도 이 옆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미끄럼 방지, 핸드레일, 출입문에 열쇠 보관함, 비상시에도 사용이 가능한 승강기, 병실 내에서 화장실, 욕실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게 장애인용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화장실 문이 외부에서도 열 수 있고 세면대 밑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거실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면 환자들이 행동 문제가 있는 환자들도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설만 좋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까 그 발표해 주신 대로 팀 어프로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사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이 모든 직원들이 보다 아주 세분화된 교육을 받아서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야 됩니다. 이분들이 능력이 있을 때 치매 환자들이 받는 케어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동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치매를 전공한 정신과 및 신경과 전문의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병원 등급으로 본다면 적어도 1등급 기준에 해당이 되는 정도로 인력 풀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상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원했을 때 초기 평가를 자세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세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요양병원에서 체크하는 게 자세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는데 그걸 다 체크한다고 해서 막상 환자한테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항목들을 좀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줄이더라도 그 항목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게 평가를 해서 행동 문제, 일상생활 능력, 인지 기능을 평가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은 그룹으로 하는 정규화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개별 환자의 포커스에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또 관리할 수 있는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집단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가가 붙어야 됩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가가 없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 있으신 병원이 아니면 제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넉넉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 민간 요양병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 요양병원이 한 10,000병상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동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들 전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들이 지금 현재 지적하는 중요 문제는 중증 치매 산정 특례에서 요양병원에 있는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민간 요양병원이 배제가 돼서 공립 요양병원 중심으로 치매 안심 요양병원이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각종 평가가 많아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민간 요양병원에서 이건 약간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 것 같은데 치매 환자를 한 20만 명 정도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공립병원에서 훌륭한 모델이 만들어지면 민간 요양병원에서도 이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가나 인력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하려면 적어도 입원 기간이 3개월 이하로 제한이 돼야 되고요. 뭔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가벼운 행동 문제가 있으면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을 때는 치매 안심 요양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땐 요양원에서 해결하다가 내과 문제가 있을 땐 민간 요양병원,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땐 종합병원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환자한테 맡겼을 때 환자가 이걸 제대로 알아서 찾아다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할 때 그 케이스 매니저가 이런 것들을 코오디네이터들이 잘 해결해주고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면 치매 환자가 받는 그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치매 전문 병원이 어떻게 확산돼야 될지 구체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자가 2분 계시고 지정 토론자 토론을 듣고 나서 플로우에서 토론은 아니고 앱을 통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은 같이 검토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유현주 가족님하고 최성호 센터장님도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자로 우리 유현주 가족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 환자를 모시고 계시죠? 환자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집에서. 예. 지금 3분의 발제자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있습니다. 엄마는 한 15년 전쯤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 한 77세로 그러니까 치매가 매우 일찍 찾아온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처음에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길거리에 물건들에 그렇게 집착을 많이 보이셔가지고 폐지들을 많이 주우셨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큼이나 많은 폐지들을 많이 주워놓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낮 동안에 자녀들이 이제 직장에 가고 혼자 계시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페이지에 많이 집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를 줍기 위해서 뭐 무단횡단도 한다, 뭐 그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웃분들이 알려주셔서 그제서야 저희가 상황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이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등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처음 주간보호센터에 이제 소개하는 날, 이제 엄마가 긴장을 하셨는지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니까 앞에 앉으신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엄마를 보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을 거의 정신병 환자처럼 보는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치매 어르신과 일반 어르신들이 이제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냥 낮 동안 혼자 자유롭게 다니시다가 이런 규칙적인 센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셨나 봐요. 적응 잘 못하시고 자꾸 나가시려고 배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 관계자분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시고 그냥 무조건 맡기만 하신 거예요.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자꾸 자리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혈압이 180까지 막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엔 엄마가 주간보호센터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고 이제 지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시설 입소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게 됐는데 마음은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시설에 입소하신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엄마가 집에 가고 싶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시설 관계자가 초반에는 엄마가 적응을 못 하실 거니까 위로하고 좀 달래드리라고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거기가 이제 엄마 집이다 생각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주무시고 그러면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달래드렸더니 며칠 뒤에 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한 방을 같이 쓰시는 어르신들을 다 내쫓고 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혼자서 그 현실을 버티고 계셨다는 그 상황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서 당장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도 막상 모시고 왔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다시 엄마는 낮 동안 혼자 계시게 됐고 더 열심히 폐지 줍는 데 열중을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밤이 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놀라서 이제 실종 신고를 하고 밤새도록 찾으러 다녔는데 도저히 엄마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어딜 가셨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다음 날 인천의 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를 구조해서 모시고 있다고. 근데 엄마가 부산으로 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저희는 또 한 번 놀란 게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엄마랑 한 방을 쓰면서 생활을 해서 엄마가 저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으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사라지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갓 결혼한 저를 위해서 살림의 보태라고 폐지를 더 열심히 모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가까이 사니까 엄마가 그 폐지를 모은 거를 저희 집에 갖다 놓을까 봐 꾀를 쓴다고 쓴 게 엄마 나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 쪽으로 하염없이 그렇게 걸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를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서 엄마를 모신다는 거는 그 엄마의 세상을
온 가족들이 다 함께 같이 겪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시설에 다녀오신 뒤로 충격이 좀 크셨는지 낮과 밤이 바뀌어서 밤새도록 이제 방황을 하시고 배회를 하시는 거야, 집안을. 그리고 가족들의 방문을 계속 열고 닫고 끊임없이 불을 켜놓고, 그런 생활 속에서도 가족들은 그냥 묵묵히 이해하면서 지냈는데, 더 힘든 거는 엄마가 점점 더 무너져 가는 거죠. 그 모습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본다는 게 그 마음이 더 참담하더라고요. 엄마가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가족들도 다 잊어버리고 버려져서 혼자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사위를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주인이 지금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가진 돈이 없다. 이 엄동설안에 어디를 가야 되냐면서 몇 날 며칠을 우셔요. 그런 엄마의 우울감들이 고스란히 저한테 어느새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계속 우울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시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집 근처에 있는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이라는 작은 규모의 요양원에 다시 모시게 됐어요. 근데 그곳은 이제 한 7분 정도 어르신들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인데 환경이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져 있어요, 안락하게. 그래서 엄마가 어느 정도 환경은 적응은 잘 하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치매이신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이 섞여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늘상 다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거는 우리 가족들이나 가능한 거지,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도 어딘가 불편하셔서 그 자리에 오신 건데, 치매 어르신들이 그냥 어지럽게 계속 배회를 하고 전등불을 껐다 켰다 하고 갑자기 내 방에 불쑥 들어와서 그냥 내 소지품을 가져가서 자기 거라고 우기고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도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요양원 측에서도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수의 직원만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이 부족하니까 적절한 케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한 번은 치매 어르신이 그 직원분을 아줌마라고 불러요. 아줌마 물 좀 갖다 줘. 아줌마 계속 그러면서 부르니까 이 직원분이 아유, 내가 저 할망구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인 제가 옆에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현실이 이렇구나.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적으니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면서 낙상사고를 당하셔서 머리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다시 가정으로 모셔서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이제 누워서 생활하시고 모든 기능이 거의 상실이 돼서 말씀도 못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거의 1시간 반 이상이 걸려요. 한 끼 드시는데 많은 양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제가 요즘은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엄마가 시설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과연 누가 엄마를 1시간 반씩 붙들고 식사를 드리겠는가, 너무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우리 가족들이 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치매 전문 병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치매 환자 가족들이 겪는 그런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아주 현실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안심병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심병동뿐만 아니라
치매 관련되는 시설, 기관, 종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성호 울산광역치매센터 센터장께서 지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치매센터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들 울산광역시에 처음 광역치매센터가 생겨서 저희 치매센터를 운영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저는 실제로 치매 환자를 보고 있는 신경과 의사인데, 사실은 저희들 신경과 의사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다 느끼는 거지만 치매를 처음 진단하고 1, 2년 정도는 약물 치료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되면 이제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고 가족들 힘들어하는 모습 옆에 보면서 이 환자들 과연 제가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고민하게 되는 것이 실제 의사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광역치매센터장을 하고 실제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젊은 도시였어요. 지금은 제가 막상 울산에 한 15년 정도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울산도 치매 환자가 이제는 다른 도시 못지않게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치매 전문 병동, 제가 환자를 직접 보면서 초기에는 잘 이끌어 나가지만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보호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이 환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정말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가족들이 조금 더 힘들지만 환자 옆에서 있는 것이 나을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치매 전문 병동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원래 치매 전문 병원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서 참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 병원이라는 것이 대도시에는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울산만 해도 울산에 5개 구가 있는데 각 구마다 병원이 없는 곳도 있고 또 병원이 많이 몰려 있는 곳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 조그만 울산도 이렇게 다양한데 이 전국에 이 요양 전문 병원을 차린다는 것이 과연 정말 꿈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민간 요양병원에 도움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체계화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 전에 일산 아까 처음 강의해 주셨지만 국외에 프랑스나 일본 좋은 치매 전문병원 운영 사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 국내에서도 여기에 맞는 어떤 제도적 지원이나 표준화된 지침이 우리나라에 맞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곰곰이 따져보고 배울 것은 배워서 다시 적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먼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국립요양병원 옆에 계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국민요양병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아까 수가 문제, 인력 문제, 제도적 문제 많습니다. 국립요양병원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민간요양병원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국민요양병원부터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어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의 어떤 모델을 일단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 사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프라와 연계를 해서 의료 체계를 만들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치매 전문 인력을 교육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수가도 좀 보존해주는 현실적인 부분도 현실에서 국립요양병원부터 이렇게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비전과 확산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국립요양병원에서 어떤 모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이 어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민간요양병원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일단 인력 부분이라든지 시설 환경을 갖추고 어떤 표준화된 어떤 전달 및 관리 체계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70만 치매 환자들을 우리가 조금씩 케어할 수 있는 어떤 큰 테두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의 광역치매센터 조그만하게 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는 환자와 가족이 가장 근접한 곳에서 사실은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병입니다. 근데 일단은 전반적인 책임과 관리는 나라에서 하시고
또 지자체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이나 도지사들께서도 치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 광역치매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의 생각,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생각, 이런 것을 우리 광역치매센터에서 조금 더 큰 역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 치매 전문 병원, 전문 병동도 아마 좀 더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실제 그 안심병동, 치매 전문 병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공립요양병원이 선도적인 그런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짚어주셨고, 또 광역치매센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지정 토론까지 들었는데 플로우에 계신 분들 앱을 통해서 아마 많은 의견들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기네요. 요양병원 의료보험 수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병인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환자가 간병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공공병원이라고 비용 부담을 못하겠다고 억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어 인력, 즉 간병인 수가를 책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행위별 청구가 불가능한 안심병원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일반 요양병원과 비하여 심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BPSD,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간병에 들어가는 그런 노력, 이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노력에 대비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게 되겠죠. 그게 이제 공립병원에 더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되게 박영준 선생님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전에 먼저 아까 그 토론해 주셨던 유현주 그 보호자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막상 일선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서, 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찌됐든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 방청객분들도 언젠가는 저도 나이 연세가 들고 하다 보면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자주 갈 수 있는 병원, 시설, 가장 좋은 거는 집 가까운데 또는 직장 가까운데로 가셔서 자주 방문하시고 자주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데를 먼저 선택을 하셔서 자주 뵙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 주셨던 간병인 문제하고 수가 문제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공립요양병원입니다. 그 전국에 78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이 공립요양병원을 국가에서는 치매 안심병원으로 모두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치매 안심병원이든 공립요양병원이든 의료법상은 요양병원입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다른 민간 요양병원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치료나 개입, 재활치료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일반 요양병원 수가 제도 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 공립요양병원들이 민간에 비해서 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원 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활치료 인력, 의료 인력 등에 있어서도 그렇고 간병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립요양병원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사회적 기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간병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의료법상 간병인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비급여 제도입니다. 이 비급여는 저희 공립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요양병원 입원을 하시면 간병비는 아마 최소 100에서 제가 최대 250까지 내시는 병원도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립요양병원도 일부 마찬가지의 형태입니다. 법적 태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 올렸지만 환자분을 가장 많이 접촉을 하시고 환자분을 가장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인지 뭐 행동 치료, 복합 작업 치료에 있어서도 ADL 치료를 치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하셨을 때 ADL 치료를 주로 담당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간병 인력 같습니다. 식사 때 식사 보조, 옷 갈아입을 때 옷 갈아입기 보조,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의 자격이나 그 뭐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만, 결국 제 생각에는 이 간병 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찌됐든 현재는 제도권 밖에 있는데 이 간병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행위별 청구가 불가능한 안심병원의 경우에 재정적 어려움이 이제 심합니다. 심한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도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어떤 사명감이나 헌신적인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자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장기간 또 모든 그 참여하는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가나 제도적인 그런 해결이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질문이 있나요? 대부분의 공립요양병원의 위치가 시골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정신과, 신경과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공중보건 의사를 정신과 신경과로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입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현실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영 선생님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인력이 많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공보의 선생님들이 주로 이런 외곽 지역에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한 6년으로 늘리거나 아니 뭐 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 공보의 배치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립요양병원이 조금 더 좋아지고 또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치매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중보건이 배치하면 제일 좋은데, 이제 의무복무다 보니까 군대 군의관 수급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아마 연계가 돼 있어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 마련, 이것도 뭐 그분들한테 뭐 헌신만 강요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아마 우리 중앙치매센터, 복지부 다 같이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더 들어온 질문 없으십니까? 예, 마지막 하나만 시간 관계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금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이전에 이미 치매 전문병동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34개 공립요양병원 중 우수 사례와 치매 전문병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이미 이제 관련해서 치매 전문병동을 하고 계신데 공립병원에서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얻어진 노하우를 좀 공개를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지금 관계자분들이 듣고 계시니까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게 없으면은 지금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걸로 심포지엄 2와 이어진 패널 토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또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장을 진행해 주신 이병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심포지엄 일정을 다 마쳤는데요. 지금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합했던 여러분의 의견들이 다 사실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토론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점이라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 주셨던 의견들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복지부와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워크숍을 통해서 치매관리 정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이 제시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국가치매관리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